숙종 제20년 경상도 의성현 담리 장터의 새벽은 코끝을 베어 물듯 차가운 칼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고말매의 국밥집 가마솥에서는 벌써부터 뽀얀 수증기가 용의 숨결처럼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얼어붙은 손가락을 비벼가며 장작을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 붉은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이년아, 굼뜨게 뭐 하느냐. 고말매의 날카로운 호통이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덕임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산거부의 삶은 끓어오르는 국밥의 거품보다 더 더섭고 뜨거웠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국밥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기 노린내와 된장의 구수한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덕임은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젊은 나이에 남편 잡아먹고 저리 억초같이 살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덕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튼튼한 몸뚱이와 매일같이 돌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으니까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눈을 찔렀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덕임은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누룽지를 긁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고말매의 눈을 피해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7살 거지 아이, 연이었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좀 먹으렴. 덕임이 건넨 따뜻한 누룽지 한 조각에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부러진 흑단나무 수저를 꺼내 조심스럽게 누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근데 이 국물은 소뼈가 아니라 잡뼈를 섞었네요. 아이의 뜬금없는 말에 덕임은 당황하면서도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거지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내뱉은 말은 국밥집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덕임에게도 생경한 것이었습니다. 잡뼈를 섞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덕임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연희는 부러진 흑단나무 수저로 빈 그릇을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국물 끝맛이 텁텁해요. 진짜 소뼈라면 달큰한 맛이 돌아야 하는데 이건 누런 소가 아니라 늙은 말뼈나 다른 잡것들이 들어간 냄새가 나요. 아이의 콧구멍이 미세하게 벌렁거렸습니다. 덕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고말매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장날마다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잡뼈를 몰래 섞어 끓이곤 했기 때문입니다. 7살 아이가 냄새만으로 그 비밀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덕임은 연희의 손에 들린 흑단나무 수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손잡이가 반토막 나고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나무의 결은 보통의 나무와는 달리 금속처럼 단단하고 깊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 수저는 어디서 난 것이냐? 덕임의 물음에 연희는 갑자기 입을 꼭 다물고 수저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찰나의 공포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수저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될 거대한 과거의 파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을 뿐입니다. 그 시각
탐리 장터의 상권을 쥐고 흔드는 객주 마달수의 2층 누각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달수는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은수저 한 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현감 나으리가 입맛이 아주 까다롭다더군. 그의 곁에는 주방 보조 칠성이가 굽실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달수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고말매의 국밥집이 장터의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고집불통 할멈의 솥에 무엇을 넣든 상관없다. 다만 현감의 밥상 위에 올라갈 뚝배기는 우리가 정해준 것이어야지. 마달스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장터의 지붕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의성 현감의 행차를 알리는 포졸들의 외침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마달스는 현감을 호위하듯 굽실거리며 고말매의 국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나으리, 이 집 국밥이 이 근방에서 제일로 꼽힙니다요. 현감은 피로한 기색을 내비치며 평상에 앉았고 고말매는 평소보다 훨씬 진한 색의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내어놓았습니다. 덕임은 그 국밥에서 풍기는 기묘한 향기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의 구수한 된장 향과는 달리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달스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현감이 수저를 드는 순간만을 뚫어지게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뒤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연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예민한 감각은 국밥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초와 비소의 금속성 냄새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안 돼요. 그 국물 마시면 죽어요. 연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장터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현감의 숟가락이 국물에 닿으려던 찰나 연희는 온몸을 던져 밥상을 들이받았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뚝배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뜨거운 국물이 현감의 비단 관복과 마당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은 바닥에 엎어진 작은 거지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분노한 현감의 호통보다 먼저 마달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덕임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들이 감히 현감 나으리를 쇠하려 들다니. 이방 당장 이년들을 포박하라. 덕임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연희는 포졸의 발길질에 체어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통 속에서도 부들부들 떨며 깨진 뚝배기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쇠린내가 나요. 아까 그 아저씨 소매에서 나던 그 냄새란 말이에요. 아이의 떨리는 손가락은 마달수의 화려한 비단 소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감의 차가운 눈빛이 천천히 마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 구석, 주막 마루 밑에서 잠을 자던 누렁이 한 마리가 고기 냄새에 이끌려 기어나왔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흥건한 붉은 곡물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핥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개에게 쏠렸고 마달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곡물을 몇 번 핥던 누렁이가 갑자기 괴상한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을 뒤틀며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렸고 녀석은 짧은 경련 끝에 숨이 멎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현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연희가 성을 얻지 않았다면 저 참혹한 죽음은 고스란히 현감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마달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냅다 고말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미친 노파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사또 밥상에 독을 타다니. 고말매는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방보조 칠선이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마달수의 눈짓을 받고 뒷문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현감은 차가운 눈으로 마달수와 고말매를 번갈아 보더니 칼을 두루 칼집에 꽂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하늘의 눈은 못 속이는 법이다. 현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독초국밥집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장터를 잠식했습니다. 손님들은 침을 뱉으며 떠나갔고 가게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달수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장터의 모든 푸줏간과 채소 장수들을 위협하여 고말매의 집으로 식재료가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덕임이 빈 수레를 끌고 장터를 돌았지만 산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고기 다 떨어졌어. 재수없게 아침부터 누굴 찾아와. 덕임은 차가운 거절 속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마달수의 서슬퍼런 칼날임을요. 빈 수레를 끌고 돌아온 덕임은 텅 빈 가마솥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고말매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새벽. 연희는 덕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요. 고기보다 맛있는 게 산에 있으니까. 연희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새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홀린 듯 찌그러진 광주리를 들고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의성 금성산의 가파른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칼날처럼 옷을 핥혔습니다. 덕임이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연희는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앞장섰습니다. 아이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명의 맥박을 읽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어느 거대한 바위 밑단부를 헤치더니 흑푸성이 손으로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요. 아이가 들어올린 것은 알싸한 향을 내뿜는 둥글레와 거무튀튀하지만 깊은 향을 머금은 능이버섯이었습니다. 덕임의 눈에는 그저 이름 모를 잡초와 버섯으로 보였지만 연희의 손을 거칠 때마다 그것들은 영험한 약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건 고기보다 더 깊은 맛을 내요. 그리고 이건 몸속의 독을 씻어내 주고요. 연희는 능숙하게 약초들을 구분하며 광주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덕임은 문득 아이가 가진 그 부러진 흑단나무 수저와 이 기막힌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두려움 섞인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둘러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기 한 점 없었지만 연희가 손질한 약초와 버섯 그리고 고말매가 아껴두었던 묵은 된장 한 숟가락이 솥 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장작불이 거세질수록 솥뚜껑이 들썩이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누린내는 전혀 없고 숲의 정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 구수하고도 달큰한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말매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기 한 점 안 들어갔는데 어찌 이리 깊은 맛이 난다냐. 50년 국밥 인생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여전히 마달수의 감시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고말매는 결연한 표정으로 국밥집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 자가 튀어있던 하얀 김이 거대한 용처럼 솟구쳐 올라 골목길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고기 누린내와는 차원이 다른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듯한 청량하고도 깊은 향이었습니다. 지게를 쥐고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 고기 냄새는 아닌데 뱃속이 요동을 치내그려 의심의 눈초리로 주저하던 지게꾼 하나가 조심스레 평상에 앉았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국절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건 국물이 약이에요. 밥은 조금만 말아주세요. 착 국물을 들이킨 지게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좋다. 어제 마신 술독이 확 깨는구만. 그의 감탄사는 삽시간의 장터로 퍼져나갔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불평은 첫 숟가락을 넘기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국밥이 몸을 보하는 보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앞은 다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돈통에는 엽전이 짤랑거리며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 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선비가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비우고는 엽전 한 량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고말매는 그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감나흘이었습니다. 국밥집 맞은편 객주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달수는 으드든 이를 갈았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파삭하고 깨져나갔습니다. 전년이 고기를 끊었더니 이제는 잡초로 사람들을 홀려? 내 손님들이 다 저리로 갔구나.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독살 소동 때 도망쳤던 칠성이가 어느새 돌아와 마달수의 뒤에 쥐죽은 득 붙어 있었습니다. 마달수는 비릿한 살기를 뿜으며 칠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관아 창고지기를 매수해라. 그리고 관인 이 찍힌 은수저 하나를 빼내오너라. 저 계집년을 도둑으로 몰아 아주 유저를 내버릴 테니까. 어둠보다 짙은 응모가 다시금 덕임의 방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이가 소리 없이 국밥집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관아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은수저 한 벌을 꺼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덕임과 연희가 곤히 잠든 방 문틈으로 얇은 칼을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르 나무 걸쇠가 밀리는 미세한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검은 손이 방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덕임의 옷가지가 쌓인 장롱 밑 깊숙한 곳에 은수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마달수의 비열한 명령이 완수되는 순간이었고 잠든 덕임의 얼굴 위로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화롭던 국밥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아, 문 열어라. 관아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여기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붉은 띠를 두른 포졸들이 흑발로 마당을 유린했습니다. 덕임은 깜짝 놀라 행주를 떨어뜨렸고 고말매는 국자를 든 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덕임의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장롱을 뒤엎던 포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찾았다. 그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서 떨어진 번뜩이는 은수저가 들려 있었습니다. 덕임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저기 왜
저는 정말 모르는 물건입니다. 덕임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장터 골목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얌전한 덕임이가 도둑질을 했대. 곤중 뒤에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비열한 미소를 짓는 마달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덕임은 이것이 거대한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통 속에 숨긴 흑단나무 수저를 꽉 쥐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밥을 줬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 연희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덕임이 끌려간 관아가 아닌 반대편 골목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성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살벌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형틀에 묶인 덕임의 등 위로 굵은 곤장이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철썩, 살점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덕임의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인연, 어서 내 죄를 고해라. 관아의 은수저를 훔쳐 어디에 팔아넘기려 했느냐. 현감의 호통 뒤에서 마달수가 간사하게 거들었습니다. 나으리, 저런 것들은 매가 약입니다. 뼈가 부러져야 숨겨둔 작물을 토해낼 것입니다. 덕임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흙바닥을 적셨고 마달수의 비웃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곤장이 다시 높이 솟구치던 찰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튀어들어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언니는 죄가 없소. 연이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흙탕물 범벅이었고 맨발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치 아이의 등장에 옹성거렸고 현감은 눈썹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연희는 현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외쳤습니다. 나으리, 저 마객주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진짜 은수저는 저 사람의 신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달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당장 저 미친년놈을 끌어내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마달수를 덮쳤습니다. 마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강제로 벗겨진 가죽신 안쪽 밑창에서 번쩍이는 은수저 한 벌이 툭 떨어졌습니다. 썰랑, 경쾌한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연희가 다시 코를 킁킁거리며 마달수의 소매를 가리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자의 소매에서는 어제 저녁 먹은 민어회와 초장의 신냄새, 그리고 은을 닦을 때 쓰는 약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달수는 털썩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고작 거진년의 콧구멍에 내 완벽한 계획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덕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고꾸라졌습니다. 마달수가 포박되어 끌려가고 관아, 마당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연희는 덕임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급히 다가가다 그만 품에 있던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헐거워진 매듭 사이로 실같이 검은 나무 수저가 굴러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수저는 비단보다 고운 윤기를 내뿜으며 현감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현감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잠시 그 물건을 좀 보아도 되겠느냐.
현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경계하듯 수저를 낚아채려 했으나 현감은 이미 수저 손잡이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그것은 구름 위를 비상하는 두 마리의 학, 바로 사홍원 제주 이대감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현감은 두 손으로 수저를 받쳐들었습니다. 15년 전, 과거에 낙방하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밥을 먹여주고 그를 가르쳐 주었던 은인. 이 대감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정녕 이 대감마님의 여식이란 말이냐? 현감의 물음에 연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멸문지와의 참변 속에서 유모가 목숨을 걸고 쥐어주었던 유일한 가문의 증표. 거지로 살면서도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흑단나무 수저가 마침내 제 주인을 알아보는 일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대감님의 핏줄이 내 눈앞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있었다니. 덕임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룽지를 나눠주었던 가엾은 아이가 사실은 조선 최고의 미식가 가문인 이 대감댁의 귀한 교수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감은 눈물을 닦으며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내가 너의 신원을 복권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주마.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마. 그것이 내가 대감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이다. 연희는 현감의 제안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말매의 부축을 받으며 처연하게 서 있는 덕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성 관아의 화려한 사람체. 연희는 구름처럼 가벼운 명주 비단옷을 입고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 앞에 앉았습니다. 현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금으로 장식되는 수저를 권했습니다. 자, 들거라. 이것이 네가 원래 누렸어야 할 것들이다. 잣을 띄운 고기 육수와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이 촛불 아래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기름진 고기 냄새가 오히려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종일 차가운 비 속에서 자신을 부둥켜 안고 울던 덕임의 거친 손마디와 아궁이 불빛 아래서 나누어 먹던 딱딱한 누룽지 조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의 공기는 숨 막힐 듯 차가웠고 연희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깊은 밤, 연희는 비단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속적삼 차림으로 관아의 뒷담을 넘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고 국밥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언니, 어머니, 연희가 숨을 헐떡이며 국밥집 문을 두드렸을 때 덕임은 연희의 빈 밥그릇을 가슴에 품은 채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연희가 나타나자 덕임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거기가 어디라고 다시 왔느냐. 덕임의 탐악에도 연희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덕임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단옷보다 언니가 해준 국밥이 100배 1000배 더 맛있어. 나 대감집 딸 안 할래. 그냥 언니 딸 할래.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탐리 장터의 입구에는 약초 국밥집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렸고, 이제는 어엿한 처녀가 된 연희가 주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신분을 숨겨주는 대신 묵묵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흑단나무 수저로 국물 맛을 보며 그 옛날 덕임이 건네주었던 누룽지의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산의 직미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건네는 밥 한 그릇이라는 것을요. 장터의 붉은 노을 아래 모녀의 웃음소리가 구수한 국밥 향기와 함께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